대체할 수 없는 압도적 경제방송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9일 화요일 방송 시간입니다. 어제 제가 하루 좀 개인적인 일정이 있어서 자리를 비웠더니 온갖 그 근처 아는 분들이 연락이 오셔가지고 건강 이상설이 돈다 말씀들을 주셨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래도 걱정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합니다. 건강 이상설은 아니었고 어제 그 상장사 회장님 미팅이 좀 이렇게 뺄 수 없는 미팅 하나 있어가지고 이렇게 어제 미팅하느라 좀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래도 뭐 많이 찾아주신 분들이 또 오늘 다시 와주셔가지고 오늘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금요일 같은 화요일이죠. 내일 이제 선거를 앞두고 오늘 조금 편안한 모습으로 이야기를 또 할 수 있겠습니다. 오미아님, 제노님, 박수님, 그리고 등골 아빠님, 오제이티님, 등등, 구름샘님 반갑습니다. 살걸님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이야기를 잠깐 바로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15.5포인트 상승 출발 보였는데요. 하이닉스 그리고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그러니까 일부 반도체 쪽만 일부 좀 움직였고요. 2차전지와 정유화학, 자동차 부품 타이어, 그리고 보험과 지주사, 화장품과 면세점, 여행, 카지노, 항공주, 그리고 엔터, 미디어, 그리고 조선과 조선기자재 등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그 외에도 통신장비와 전선, 가상화폐, 자율주행, 웹툰, 게임 등 테마군이 강세였습니다. 캡상승 출발한 시장은 외국인 선물 매수 규모 축소로 코스피 상승폭이 축소되고 코스닥은 하락 전환하기도 했는데, 코스피는 반도체와 저PBR 업종 등의 주요 업종 방향성이 부재한 가운데 산업재 섹터가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제조업 경기 회복 기대감에 원자재 가격 상승과 더불어서 건설기계나 조선, 운송 등 산업재 섹터 전반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고요. 그리고 반도체 업종은 GTC 2024, 그 다음에 글로벌 IB의 마이크론 목표가 상향 이후에 이벤트 부재로 다소 좀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총선을 하루 앞두고 이제 저PBR 업종들은 일부 이제 큰 방향성이 없는 보합세였는데, 아무래도 좀 고민이 되겠죠. 뭐 예를 들어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우리가 전혀 알 수 없으나, 여당이 이제 진행하고 있는 밸류 프로그램 때문에 만약에 총선 결과에 따라 또 혹시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뭐 고민을 좀 할 수 있는 뭐 그런 시장에 대한 센티가 있었겠죠. 근데 뭐 야당이 만약에 좀 더 압승을 뭐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뭐 밸류 프로그램이 완전히 없는 일로 돌아가거나 그럴까요? 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센티적으로는 조금 많이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뭐 구리 관련주라든지 그다음에 일부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상승세가 보이는 종목도 꽤 있었고요. 코스닥은 장중 1% 가까운 상승 이후에 약화된 투심에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이 연고점 경신하는 금리 영향에 성장주 투심이 약화됐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4%까지 올라가니까 조금 고민이 되는 거죠. AI 모멘텀도 다소 좀 둔화되는 것 같고, 2차전지 실적 부진 우려도 약간 부정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코스닥은 외국인 3거래일, 기관의 6거래일 연속 순매도였고요. 반도체와 2차전지 중심으로 오늘 매도세가 나왔는데, MSCI 5월 리뷰 기준일, 그러니까 4월 17일부터 30일까지 리뷰 기준일인데, 이걸 앞두고 관련된 플레이가 나타났죠. HD 현대일렉트릭과 그 다음에 알테오젠, 이 두 종목이 이와 관련된 수급 플레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가상자산, 홍콩 현물 비트코인 ETF 승인 기대감 때문에 이런 것들도 괜찮았고요. 조선기자재도 업종 강세 연동을 하면서 일단 상당히 좋았습니다. 11시 20분을 지나면서 외국인 선물 매도세 전환하고 코스피도 바로 하락 전환했는데요. 오히려 최근 소외됐던 업종들이 반등하면서 다소 코스피는 하방 지지가 되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운수창고가 강세였는데, 최근에 하락한 주가로 인해서 저가 매수 유입되면서 HMM과 한진칼 이런 부분들도, 항공주도 상승을 했고요. 그 외에도 기계도 강세였고, 두산밥켓이 밸류 업종 중에 소외됐지만은 낮아진 주가와 더불어서 업황 개선 기대감이 반영되기도 했습니다. HD 현대인프라코어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반발 매수세 유입으로 일부 강세가 전개됐고요. 반면 의약품이 약세 전환했는데, 전일 급등했던 셀트리온 차익 실험 매물 출회로 또 주가 하락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이 금리 부담과 미국 3월 CPI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고요.
이어서 섬유의복도 약세였는데 이 보험은 최근 밸류 모멘텀으로 강세 전개됐지만 또 총선을 앞두고 다소 조정을 받아서 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코스닥은 업종별로 정보기기 쪽이 강세였고요. 코츠 테크놀로지가 주가 상승에 기여했고 대양제지가 자발적 상장 폐지로 소액주주 대상 주식 매입 계획을 발표하면서 급등을 했고요. 종이목재 상승을 또 주도했습니다. 뒤이어서 기타 서비스도 강세였고 그중에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이 블락딜로 지분을 매각했던 알테오젠이 ADCSE 기술 이전 기대감으로 반등을 줬고 GI 이노베이션 그 다음에 큐로셀 강세 전개로 업종의 상승에 기여하기도 한 종목이 나왔습니다. 반면 유통업은 약세였고요. 그중에서 유가 강세로 상승세를 이어가던 흥그소규가 하락 전환했고 IT 부품, 컴퓨터 서비스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 종목들이 굉장히 좀 산만하게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뭐 업종별로 다 좋은 것도 아니고 업종 내에서도 또 가는 종목과 못 가는 종목이 굉장히 산만하게 이렇게 흩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집중되지 못하는 모습들이 좀 보였고요. 내일 또 하루를 쉬다 보니까 아마 조금은 경계감이 또 있었지 않을까.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번에 이제 기술 그 지표, 그러니까 경기 관련된 지표 CPI죠. 이게 또 나오기 때문에 그게 또 어떻게 나올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계가 역시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만만하지 않았던 시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섹터입니다. 역시 이제 반도체인데요. 여전히 반도체는 스토리는 아주 풍부합니다. 물론 이제 종목별로 보면 삼성전자가 소폭 좀 쉬기도 하고 있고 또 하이닉스는 또 조금은 강세 전환하기도 하고 또 예를 들어 한미 반도체는 그래도 좀 버티고 있는 것이고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이오 테크닉스 뭐 이런 종목들도 다 좀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외신에 따르면은 마이크론이 올해 2분기 D램과 그다음에 SSD 가격을 25% 이상 인상할 것이다 라고 전망이 전해집니다. 미국 경제속보 1인 미디어 월터 블룸버그도 트위터를 통해서, 그러니까 X죠. X를 통해서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은 마이크론이 올해 2분기 D램 모듈과 SSD 가격을 순차적으로 25% 이상 인상하겠다는 이야기를 고객에게 전달했다고 알리면서 가격 협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알렸습니다. 최근에 대만 쪽에 지진이 나타나면서 다소 조금은 가격 협상 관련된 부분들이 중단되고 조금 지켜본다 이런 이야기들 꽤 나왔는데요. 첫 번째 자료 화면을 좀 띄워드릴까요? 띄워드리면 디지타임즈 아시아 쪽에서 나오는데 역시 이제 메모리 칩 관련된 부분에서 이 계약 관련된 이 컨트랙트 프라이싱 관련된 부분에서 다소 조금은 주춤하고 있다. 근데 좀 올라가는 쪽으로 보는 것 같죠.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아울러서 미국의 텍사스주 텔러시의 신규 파운드리 공장을 세우고 있는 삼성전자가 다음 주에 미국 정부로부터 최대 70억 달러 약 9조 5천억 정도의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전망은 되고 있습니다. 이보다 이제 그 텍사스주 테일러에서 진행 중인 반도체 공장 증설에 또 쓰이게 되겠죠. 그리고 전일 미국 정부는 TSMC에 66억 달러를 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50억 달러 규모의 저리 대출도 제공한다 나왔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도 다행히 또 받아야 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자료 화면을 띄워드릴까요? 예,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성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의 아마 보조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자료를 띄워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자료 보시면 미국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지원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마이크로 관련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인텔, TSMC, 삼성전자 등등이 이제 어느 정도 보조금을 받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도식화되어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역시 이제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죠. 근데 이제 주가가 올랐느냐, 비싸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역시 이제 최근에 보고서가 뭐 보면은 반도체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세가 반영되면서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2.3%로 이제 상향 조정 전망이 조금 나왔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 뭐 경기에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제 JP 모건에서는 삼성전자 관련된 목표가를 11만 원까지 이제 제시를 하면서 오버웨이트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낸드는 DS 수익 성장의 주요 견인차 역할을 해왔고
SSD 주요 개선 추세가 DRAM과 HBM에 이어서 수익 궤도를 정상적으로 좀 올려놓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연말까지 강력한 전년 대비 이익 성장 모멘텀도 가정을 한다면 아마 투자자들은 약세장에서 아마 삼성전자 주식을 축적할 것을 권장한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모멘텀은 다음과 같다고 평가했는데 첫 번째 경쟁사 대비 DRAM 마진 추세가 축소되고 있고 그 다음에 HBM 인증과 주문 및 25년 캐파 할당 업데이트가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AI 출원을 통한 낸드 주요 업데이트, 그리고 AI 디바이스 물량과 마진 추세, 그리고 출시 계획 업데이트가 되면서 기대감이 높아진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PBR 기준 1.3배 거래되고 있고요. 하이닉스 대비 과거 평균 31% 할인된 수준이다. 그러니까 좀 상당히 낮게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자, 그 다음 사진 하나 띄워드리겠습니다. 자료인데 유진투자증권 자료입니다. 이 보시면은 PBR 격차입니다. 삼성전자 PBR에서 SK 하이닉스 PBR 빼면 거의 뭐 0.8 정도 마이너스가 나오나요? 그러면은 지금 삼성전자가 1.3 정도 언저리라고 뭐 보이면 글쎄요. 하이닉스는 어쨌든 2배 정도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PBR 격차가 많이 나고 있고, 과거에 2011년, 12년, 그리고 14년, 15년 갔을 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PBR, 낮은 부분의 어떤 바닥권, 이 정도 수준까지 기술적으로는 이 격차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PBR 격차가 나름 왔다라고 평가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아무래도 가격적인 매력이 하이닉스도 물론 좋겠지만 삼성전자의 매력도가 조금 더 올라가는 구간으로 간다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기대 심리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1분기 아무튼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물론 하이닉스도 상당히 좋게 나오겠지만 또 HBM을 어떤 기술적인 격차나 이런 부분들 따라잡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결국 삼성전자의 매력도가 조금 올라가는 구간으로 또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자료를 보여드리면, TSMC가 이제 장중에 뭐 신고가를 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표는 오전 11시 20분 한국 시간 기준으로 오전에 TSMC의 움직임인데요. 역시 이제 TSMC는 신고가, 장중 신고가를 이제 올려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오늘 현대차증권에서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이제 분석 리포트를 내면서 몇몇 종목을 상당히 좀 심도 있게 언급을 했는데요. 반도체 산업 중에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요? 하면서 타이거 7이라는 걸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재밌죠.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매그니피션트 7이 있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사무라이 7이라고도 불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월스트리트 저널의 그 기사를 봐도 사무라이 같은 경우도 이게 제일 뒤쪽에 스펠링이 AI로 끝나잖아요. 사무라이가. 그래서 그게 AI를 보고 이제 사무라이라고 부른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라이 7도 마찬가지고 같은 맥락으로 국내에서 타이거 7이라고 칭할 만한 관련 업체들을 현대차증권에서 선정을 해봤다 라는 전제를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타이거 7의 선정 기준은 시총 5천억 이상, 그리고 지난 12개월 동안 주가 상승률과 평균 대비 실적 성장률이 높은 업체를 선정을 했는데, 지금 현대차증권에서 커버를 하고 있는 종목 가운데 7개 회사를 선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으로는 한미반도체, HPSP, DIT, SNS텍, 리노공업, 가온칩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이렇게 이제 선정을 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했고요. 12개월 포워드 PER이 평균 28.6배로 매그니피션트 관련된 7의 12개월 포워드 30배 이상, 그리고 사무라이 7의 12개월 포워드 38.5배 대비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향후 미국의 M7 그리고 일본의 S7처럼 매출과 이익의 규모가 확대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현대차증권에서는 분석 자료를 냈습니다. 자, 그 다음 자료 사진을 좀 띄워드릴까요? 예, 그 다음 자료를 좀 보여드리면, S&P 500 중에 M7이 차지하는 비중이죠. 이게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은 니케이 225 중에 S7이 차지하는 비중도 역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전체 시장의 시가총액에서 이렇게 큰 종목 7개 정도가 특히 이제 반도체 중심으로 IT 중심으로 이렇게 차지하는 대형사들의 시가총액 비중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아마 이런 쪽에서의 주가의 선도력이 계속적으로 좀 지속되고 있다. 그거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탑픽으로는 한미반도체와 DIT, 그 다음에 차 선호주로는 SNS텍과
리노공업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한미반도체는 아시다시피 지금 TC 본드를 하고 있는데 메모리용 그 하이브리드 본드를 우선적으로 만약에 개발을 한다면 글로벌 메모리용 그 하이브리드 본드 업체로서의 위치를 선도 위치를 충분히 이제 공고히 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SK 하이닉스가 지난 4월 4일 날 38억 7천만 달러 약 5조 2천억을 투자하면서 미국의 인디애나주의 웨스트 라파에트의 어드밴스 패키징 팹을 또 건설하기로 공식화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따라서 뭐 TSMC가 애리조나 팹에서 GPU를 포함한 코어스 패키징을 한 뒤에 미국의 하이퍼스케일러 업체들에 공급을 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TSMC와의 새로운 동맹 움직임이 또 미국에서 확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메이드 인 USA AI 칩을 확보하겠다는 미국 행정부 의지에 따라 온쇼링 전략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평가를 했고 여기에 따라서 한미 반도체의 HBM 관련 장비들의 수주 모멘텀도 매우 크게 진행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물론 뭐 지금 주가가 많이 비싸죠. 13만 원대 정도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싸지는 않습니다만 성장에 대한 부분들 여전히 점수를 좀 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DIT 같은 경우는 디램과 낸드 웨이퍼 수율을 향상시키는 레이저 어닐링 장비를 2019년부터 SK 하이닉스와 공동으로 개발했다 평가했고 2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요. 웨이퍼 박막화와 HBM 고단화를 따른 수율 개선을 위해서 레이저 어닐링 수요가 비례하면서 상향되는데 따라서 고객사의 1B, 1C 공정에 맞춰서 EUV 레이어 수 증가에 따른 지속적인 수주 가능성 그리고 국내 어드밴스드 패키징에 대한 수요 증가를 기반으로 한 관련 장비 수혜가 또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SNS텍 같은 경우도 TSMC가 23년 SBI 학회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높은 펠리클 투과율과 내구성이 확보돼야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선단 공정에서는 이러한 높은 투과율과 내구성이 채택된 펠리클이 필수적으로 채택돼야 된다고 용인 공장 준공 이후에 본격적인 성장 가능성도 높게 본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3나노 이하에 적용되는 새로운 블랭크 마스크의 디펙트 성능이 개선될 것을 확인하면서 이에 따라 3나노 이하에서 적용되는 새로운 블랭크 마스크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용 확대가 많이 되고 있고 또 본업인 레거시형 블랭크 마스크 쇼티지에 따른 지속적인 실적 개선사에 그리고 EUV 밸류 체인 관련된 대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SNS텍을 평가를 했습니다. 또 리노공업 같은 경우도 파운드리 고집적화에 따라 I/O 단자 수가 지금 늘어나는데 각 단자 간 거리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 거리가 40% 정도 줄어드는데 그렇게 되면 상당히 테스트에 쓰이는 소켓도 크기가 미세해지는데 이 크기가 미세해지면 이 테스트 소켓이 굉장히 내구성이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개수가 수요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4년도부터는 HBM, 그다음에 AR, VR, MPU 온 디바이스, 그 다음 온 센서 IT 이런 쪽에 자체 개발 중인 신규 디바이스 다변화 그리고 연구 개발용 소켓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증가하면서 리노공업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을 한번 자료를 좀 띄워드리겠습니다. 이 보시면은 이제 흔히 말하는 타이거 7의 12개월 주가 추이입니다. 추이 보시면 이 보시면 한미 반도체가 독보적으로 급등을 했죠. 예, 그 다음으로 많이 오른 게 어딘가요? 그 다음으로 많이 오른 게 여기 보기에는 가온칩스도 꽤 올라온 것 같고요. DIT도 좀 올라왔고, 뭐 그 외에도 뭐 리노공업도 있고 쭉쭉쭉 있는데 상대적으로 좀 못 오른 종목도 눈에 보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현대증권에서 집계한 7개 종목에 대한 12개월 최근의 주가 흐름도를 한번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기사가 하나 나왔죠. 최근에 이제 반도체 장비 중국 수출 규제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 규제를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이 이야기인데 그 다음 자료 화면을 보여드리죠. 중국의 각 국가별 반도체 장비 수입액을 보는 자료입니다. 보시면은 이게 쭉 나오는데 중국 쪽이 자금률을 또 높이면서 한국 장비도 좀 줄이고 있고 또 한국의 수출이 20% 줄고 미국은 3% 감소하고 일본이 4% 증가 그리고 네덜란드가 150% 폭증하면서 아마 이렇게 생각보다 조금은 장비 수출이 좀 위축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가별 그 장비 수입액 중에 중국은 미국산이 59.3 그리고 일본산이 55.5 네덜란드산이 70.8%가 하반기에 집중됐다. 작년에 이렇게 평가를 받았고 이때는 일본과 네덜란드 정부가 미국의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에 공식적으로 동참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한 미국의 규제가 첨단 장비에서 레거시 장비로 만약에 확대될 우려가 또 커지니까 중국이 기술 수준이 높은 선진국들 장비를 우선적으로 사재기했다. 작년 연말에 이렇게 분석이 되면서 이러한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국내
반도체 장비주들이 이렇게 중국 쪽에 좀 매출 규모가 좀 볼륨이 있는데, 어떨 때 제가 자료를 말씀드렸을 때는 중국 쪽 매출 볼륨이 있는 회사들이 또 수혜를 볼 수도 있다는 평가를 한 보고서도 나오기도 하고요. 지금 이 사진을 보면 역시 또 중국 쪽에 좀 규제가 되면 중국 쪽 매출 비중이 또 높은 것들이 오히려 또 부메랑으로 좀 좋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도 다소 좀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하나 재밌는 자료가 있는데요. 그 다음 자료를 좀 띄워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자료는 한미반도체 이야기죠. 한미반도체. 이게 BB 리서치 쪽에서 계속 이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주신 자료인데 제가 좀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곽 대표가 이제 매수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지난 8일에도 재차 장내 매수를 공시를 했고, 매수 단가는 금요일과 비슷한 13만 1,801원 정도입니다. 총 금액은 한 18억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쭉 사면서 이제 평가 단가가 어떻고, 수익률은 거의 한 120% 정도 수익이 나고 있죠. 그래서 한미 반도체가 오늘도 일단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했는데, 여전히 뭐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매출 계약에 대한 좀 확장성 이런 것들에 대한 높은 점수를 받고,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데, 또 이게 13만 원대에서 막 이렇게 사고 있다 보니까 7만 원대 정도, 7만 3천 원대에서 2월 27일까지 사다가 최근에 4월 달에 갑자기 또 13만 원대 두 번 정도 또 샀습니다. 매수가 들어오니까 뭔가에 대한 자신감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뭐 그러다 보니까 장이 잘 안 빠진다. 한미 반도체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반도체가 오늘 어느 정도 어떤 종목들은 좀 빠지기도 했고 어떤 종목들은 또 오후에 살짝 좀 돌리면서 플러스 양봉 전환하는 모습도 좀 보이는 종목도 있었는데 뭐 그렇게 급등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종목별로 본다면 견조한 종목도 꽤 있었다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섹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섹터는 오늘 전력과 전력설비, 비철금속도 상승세를 보였는데 역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글로벌 인프라 투자 그리고 AI 관련된 이슈 그리고 구리 가격이 연일 최고치에 올라가는 모습 때문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지난밤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구리는 25,000파운드 기준 전 거래일 대비 0.94% 오른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구리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올해 들어서 구리 가격은 약 9%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AI와 전기차, 그다음 데이터 센터 업황이 회복되면서 전력 수요도 급증하고 있고 최근에 뭐 공급단에서도 약간 이슈가 있다고 말이 들어오죠. 그래서 구리 쪽에 재련 광산 쪽의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공급도 약간 부족한 상태다 이렇게 보입니다. 늘어난 전력 수요에 대해서 전선 공급도 부족해지고 있고 구리 가격의 상승 요인으로 계속 지속 이야기되고 있다 이야기인데요. 자, 그다음 자료를 하나 띄워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표를 띄워드리면 이 구리 가격 상승세와 최근에 미국의 전력 소비량 전망치 관련해서 동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메리츠증권의 자료인데요. 이 보시면은 역시 미국의 전력 소비량 관련된 부분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뭐 AI 관련된 쪽에 영향을 또 받는다고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국의 전력 소비량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또 구리도 이렇게 연동해서 움직이는 것도 역시 영향을 좀 받고 있지 않을까 나오는 것 같고요. 네, 뭐, 지금, 제노님 말씀대로 그 다음 자료 드릴게요. 그 다음 자료 올려드리면, 일론 머스크 이야기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최근에 계속 이 쇼티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칩의 쇼티지가 있겠지만, 결국은 내년 정도부터는 변압기나 이쪽에 쇼티지가 심각해질 것이다 이야기 나오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여러 가지 모델을 훈련하는데 약 뭐 2만 개의 엔비디아 H100 칩이 필요했고, 그록이라 그러나요? GROK2. 이 그록 모델 2, 그록 3 이 모델에서는 10만 개 이상의 엔비디아 H100 칩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칩 부족이 AI 개발에 큰 제약이었던 것 같지만 앞으로 1, 2년 안에는 전력 공급이 더 중요할 것이다. 이건 갑자기 이야기한 건 아니고 뭐 얼마 전에도 이야기가 나왔었던 이야기인데 그때부터도 뭐 전력 소비 관련된 이슈가 불거지기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삼성증권의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국내 데이터 센터 시장 전망도 이렇게 왼쪽 보시면은 상당히 개수가 늘어납니다. 23년부터 27년까지 연평균 17% 성장을 하는 것으로 봤고요. 오른쪽 보시면 국내 데이터 센터 시장 전망도 용량 기준으로 본다면은 같은 기간 동안 연평균 36% 급증하는 것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 그다음 자료를 보여드리면
데이터 센터 렉당 요구 전력 밀도인데요. 이걸 보더라도 역시 2011년도부터 이렇게 하이퍼스케일러 목표까지 올라간다면은 역시 현재 이 정도 상당히 높은 형세로 나타나고 있는데 상당히 높게 데이터 센터 렉당 요구 전력 밀도도 엄청나게 높아지는 모습 보이죠. 그래서 이게 좀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좀 좋은 그림이 계속 나타나는 쪽으로 이쪽 파트를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발언은 AI의 폭발적인 진화를 또 시사하고 있고요. AGI가 인공지능을 뛰어넘는 수준에 당연히 도달하면 역시 이걸 개발 지원한 GPU나 주변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그록3 개발에만 H100 칩이 10만 개 필요하다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역시 엔비디아의 높은 성장세를 역시 대변해주는 이야기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AGI 개발에는 많은 양의 전기가 역시 필수적일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 따라서 에너지 관리 시스템, EMS라고 그러죠. 그리고 수요 공급 조정 서비스가 이제 DR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가상화 발전소, 이게 VPP 등인데,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차세대 AI 기반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 상당히 좀 유망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또 AI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기저 전력원으로 원자력 발전의 원전의 역할도 중요해질 수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같이 받는 것 같습니다. 자, 아울러서 이제 구리 공급 문제도 이제 구리 가격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공급 문제가 좀 전에 전력 소비량과 더불어서 구리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는 것도 그렇고요. 세계 최대 구리 생산 업체인 칠레 국영 코델코가 25년 만에 최저 생산량을 기록했고, 콩고 민주공화국의 카모아 카쿨라 광산의 생산량도 감소하면서 아프리카 잠비아의 가뭄도 또 공급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는 늘고 공급은 또 줄어들면서 가격을 계속 좀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한국투자증권은 이 풍산에 대해서 동 가격이 역사상 두 번째 슈퍼 사이클을 보인다고 판단했고요. 단기적인 부침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조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동 가격 강세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또한 이제 북미나 중동 지역 중심으로 인프라 확대 교체 수요가 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AI 기술 확산으로 전력기기 수요가 꾸준하게 확대되면서 말씀드렸던 북미 또는 중동 시장까지도 역시 봐야 된다고 평가를 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가온전선 그리고 뭐 등등 전력 설비, 변압기 테마도 괜찮았고, 비철금속, 풍산이나 코센, 대창, 풍산홀딩스 뭐 이런 비철금속 쪽도 관심을 많이 받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 세 번째 여파입니다. 세 번째는 지금 조선과 조선기자재 쪽인데요. 오늘 이제 DB금융투자가 보고서를 내면서 좀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조선업의 오랜 인고 시간이 지나고 상승 국면에 뚜렷한 시클걸 산업의 호황 시그널이 찾아온 지 어느덧 2년 정도가 됐는데 21년부터 상승한 신조선가가 역사적 고점까지 현재 8포인트 수준밖에 남지 않아서 신조선가가 거의 이제 굉장히 많이 치솟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선업체들은 컨테이너선과 LNG선 대량 발주와 항로 다변화 때문에 수주가 급증하면서 3년 만에 일감을 보유하고 있다고 이제 밝히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국내 조선업체들의 현 주가가 이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평가를 하면서 이제 불확실성한 매크로 전망에 따른 수주 불확실성, 그리고 오랜 기간 불안기를 겪어온 탓에 현 시점에서도 내부 안정화 비용으로 선가 상승을 온전히 실적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는 것도 있다라고 이제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자료를 좀 보여드릴게요. LNG 운반선과 컨테이너선 신조선가 지수인데요. 급등하고 있죠.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유럽 쪽의 파이프라인 쪽에 가스 공급 중단이나 이후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단, 전쟁 중에 이런 부분들이 21년도에 생기면서 많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코로나19 발발 후에 물류난이 발생한 이후에 상당히 많이 이렇게 신조선가가 급등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오른쪽 보시면 LNG 운반선 21년부터 23년 사이에 국내 조선업체 마켓 쉐어는 약 88%까지 오르면서 상당히 많은 양을 국내 조선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 오른쪽 막대 그래프에서는 이렇게 녹색으로 보이는 쪽이 한국의 마켓 쉐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클 반등의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결국 실적이 좀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양질의 신규 수주나 실적이 동반 상승한 모습을 보여야지 실제 투자 심리가 살아날 가능성이라고 분석을 했고, 작년에 외국인 인력 채용이나 외주비 대폭 인상 등으로 대부분의 생산 안정화 비용을 소화를 작년에 했다고 봤죠. 역시 이제 구인난이 있다라고 알려지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작년에 어느 정도 생산 안정화 비용을 소화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구축을 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후판 가격 역시
최근에 하향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이고 고가 선박 수주를 온전히 실적으로 그대로 담아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실적 흐름이 가능하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자료를 하나 띄워드리면 DB금융투자에서 나온 자료인데 사이클의 초입 구간을 보이는 국내 조선업체인데요. 이게 실선 같은 경우는 이제 녹색 실선이 신규 수주 흐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2년, 3년, 5년, 7년 이때쯤에 신규 수주가 쭉 늘어났는데요. 최근에 보시면은 2015년 이후로 보시면 계속 지금 신규 수주가 조금은 상방으로 좀 올라가는 모습을 역시 보이고 있다는 것도 최근에 신규 수주와 영업이익이 동시 상승하는 구간으로 주가 상승하는 구간으로 초입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고 아마 올해부터는 뭐 BEP 통과가 되면서 실적으로 실제 숫자가 좀 찍히지 않을까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시장이 굉장히 좀 이제 비슷비슷한, 그러니까 최근에 가던 섹터들이 역시나 움직인다는 점, 역시 말씀드렸던 반도체, 그다음에 전력, 변압기, 전선, 뭐 그 외에도 등등 비철금속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종목들이 계속 꾸준하게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점도 상당히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또 조선이 움직이면 뭐 조선기자재 항상 또 같이 이렇게 같이 움직이니까 관련된 종목들도 들썩이는 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섹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섹터는 지금 화장품과 미용기기 그리고 의료기기 쪽인데요. 역시 방한 외국인 관광객 증가가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중국인들도 국내 한국의 인바운드 여행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다. 수요 회복이 된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역시 오늘 화장품, 미용기기, 의료기기 이렇게 같이 좀 좋았던 모습인데요. 저는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 2월 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191만 명으로 이야기됩니다. 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1배나 증가했다고 평가를 했고요. 코로나19 사태 전인 2019년 동기 대비 83% 수준까지 회복을 했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관광 수입은 21% 증가했다 보이고요.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 증가세가 내수 활력에 또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고 상승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상반기 중에 외국인 관광 활성화 방안을 또 마련해서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인바운드 관련된 어떤 정책이 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 이거는 이제 삼성증권의 자료인데 아마 어제 기획재정부 발표 나오기 전에 만들어진 아마 자료 같아요. 오른쪽 보시면은 역시 이제 한국이 중국 인바운드 회복률이 가장 빠른 속도죠. 지금 회복력을 본다면 오른쪽에 한국이 가장 빠르고요. 그 다음이 이제 일본이 따라 올라가고 있고 베트남이 쭉 잘 가다가 이제 살짝 베트남은 좀 쉬죠. 그래서 한국이 지금 중국 인바운드 회복률이 가장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베트남이 선전을 하다가 살짝 쉰다 이렇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왼쪽 보시면은 뭐 사드 배치 때 이제 꼭지를 찍고 좀 빠졌다가 또 회복 국면에 들어가다가 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확 밀렸다가 리오프닝이 되면서 최근에 꽤 많은 쪽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점도 보이죠. 대략적으로 몇 명인가요? 이게 왼쪽 보면은 이게 뭐 한 30만 명 후반대, 40만 명 좀 안 되는 뭐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죠. 예. 만약에 최근에 제주도 같은 경우도 꽤 중국인들이 꽤 많이 들어간다고 통계 자료도 나오고 있고 입도객이 뭐 제주도에 중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 꽤 많이 가서 롯데관광개발 최근에 뭐 카지노 쪽에 여러 가지 홀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상당히 좀 잘 나온다 이런 부분도 이야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의 문화 요인부에 따르면 뭐 중국 여행 수요도 뭐 내부적으로도 회복세를 계속 보이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청명절 연휴 기간 중국 내 국내 관광객도 1억 1,900만 명까지 국내 관광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9년 같은 기간에 대해서 11.5% 오히려 증가했다고 알려지고 있어서 상당히 중국 내에서의 움직임도 활발하게 유행을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자, 오늘 이제 신한투자증권에서 또 보고서를 내면서 이제 미용기기 관련된 보고서를 오늘 신한투자증권에서 냈죠. 그래서 미용기기 전체 업체의 업사이드는 해외향 장비 성장세가 결국 결정할 것으로 전망한다. 최근에 이제 제가 삼성증권 관련된 리포트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내수 판매 정도로서는 한 1,500억까지는 회사들이 어느 정도 매출 볼륨을 키울 수 있는데 그 다음 스텝업을 하려면 결국은 이제 수출 쪽으로 들어가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이야기를 신한투자증권 같이 하는 것 같고요. 지난 3월 이제 비올의 실퍼맥스 장비가 중국의 NMPA 관련된 품목 허가를 얻었기 때문에 비올이 최근에 급등하기도 하고 있고 더군다나 그 뒤로
비올 이후에 최근에 중국 쪽에 이제 허가를 받기 위해서 신청한 회사가 제이시스 메디칼과 그다음에 원텍 두 종목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투심이 이제 회복되는 있는 상황이고 미용 섹터의 턴어라운드가 시작됐다 판단한다 설명했습니다. 사실은 뭐 턴어라운드가 아니라 작년에도 좋았지만 올해도 다시 사상 최고 신고가를 아마 실적단으로도 올해 낼 수 있는 쪽이 미용기기 쪽으로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턴어라운드라기보다는 계속적인 어떤 실적, 사상 최저 실적의 경신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실제 글로벌 연간 그 미용 시술 관련된 건수가 대략적으로 한 3,360만 건 정도가 되는데 그 가운데 북미 시장에서만 740만 건 연간 이루어지죠. 그래서 북미 시장이 가장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북미 쪽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이제 어떻게 북미 시장을 공략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점수를 좀 더 줄 수 있겠죠. 프리미엄을 좀 줄 수 있겠죠. 자, 그다음 자료 하나 보여드릴까요? 그다음 자료 보여드리면 미국은 이렇게 그 메드스파 점포로 이제 많이 미용기기 관련된 시술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메드스파 점포별 평균 매출액 추이도 지속적으로 2018년 이후로도 굉장히 많이 계속 성장세가 보이고 있고요. 오른쪽 보시면 메드스파 1인당 지출액 추이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우상향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아직까지 미용기기가 뭐 이렇게 포화 상태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아마 미국 의사들 가운데 아마 미용기기 레이저 시술을 이렇게 그 장비를 자기가 이렇게 써서 조작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의사 수가 한 전체 의사 수의 한 50% 6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직도 많은 의사들이 그걸 아직 하지 않는 의사도 꽤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용기기 쪽 북미 시장이 아직 많이 남아 있고 시술 건수도 계속 올라가니까 시장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용기기 업체별 밸류에이션 점검을 좀 해보면 12개월 선행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지금 최근에 일부 자료를 좀 보니까 지금 현재 순수 미용기기 평균의 밸류에이션이 한 20배 정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평균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평균 이상으로 가고 있는 쪽이 역시나 지금 보면 클래시스예요. 클래시스가 대장주이고 최근에 PER 30배까지 갔다가 이제 지금 거의 빠졌다가 다시 뭐 탑 라인까지 30배 언저리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클래시스가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비율도 최근에 주가가 급등하면서 지금 PER 밸류에이션이 22배 이상 올라왔죠. 그리고 원텍 같은 경우도 한 16배, 17배 정도까지 와 있습니다. 근데 평균 PER 대비 밸류에이션이 훨씬 싸게 거래되는 게 지금 제이시스 메디칼이 13배, 그리고 파마 리서치가 한 11배 언저리죠. 그래서 이 보시면 작년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제일 많이 연간 기준으로 주가가 올라간 게 작년 기준입니다. 그러면 비율이 제일 많이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클래시스, 그 다음에 원텍 이렇게 올라가죠. 그리고 제이시스 메디칼은 별로 오른 게 없고요. 이루다나 하이로닉도 별로 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굉장히 높은 게 역시 제이시스 메디칼,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파마 리서치 뭐 이런 쪽도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상당히 높은 구간이라 키 맞추기가 이루어진다면 뭐 물론 선두주자에 있는 종목들이 그렇게 밸류가 안 빠진다는 전제 조건에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아직 높은 별로 오르지 못한 종목이 올라갈 차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 들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오늘 보면은 제이시스 메디칼이나 그 다음에 파마 리서치 이쪽이 좀 많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제이시스 메디칼이 인수권이 하나 있었죠. 관련해서 아바바라는 회사가 이제 그러니까 인수는 아니고 지분을 이제 어느 정도 취득을 했다는 공시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 아바바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 잘 모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좀 말씀드리면 다올투자증권에서 이 회사 관련해서 이야기를 언급한 코멘트가 있습니다. 이 창립자가 리차드 락스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왜 중요하냐? 이 아바바라는 회사의 창립자인데 왜 중요하냐? 이 사람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미용기기 레이저 시술, 그러니까 레이저 물리의 기초 이론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어서 흔히 말하면 거의 뭐 이렇게 우리가 스티브 잡스 정도 뭐 엄청난 그런 정도 수준의 어떤 그 레이저 물리학의 어떤 기초 이론을 창시한 사람이 리처드 락스 앤더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아바바라는 회사를 창립을 했고요. 이 사람은 MIT 공학 박사이고 하버드 의대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MIT도 가기 힘든데 거기 그리고 하버드 의대까지 나온 사람이죠. 아주 석학입니다. 이 사람이 창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바바라는 회사는 22년 12월 7일 날 고에너지 피부 리뉴얼 플랫폼인 미리아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걸 갖다 FDA 승인 허가를 획득했죠. 2022년도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되는 부분에서 결국은 임상 결과 이제 주름이나 햇빛으로 인한 손상 피부 노화에 관련된 모든 징후가 개선되면서 움푹 패인, 여드름 흉터나 큰 모공 크기까지 감소되는 기계 관련된 기술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기존의 레이저 미용기기가 어두운 피부색에서는 일반적으로 안전하지 않다라고 간주되지만 이 미리아 시스템은 유색 피부 환자에게 치료가 가능하고 특히 이제 83%의 흑인 남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깊은 여드름 흉터나 수발 가성 모낭염 이 부분에 대한 피부 상태를 개선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이 미리아가 23년에 제한적으로 좀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인 제품 상용화가 들어가고 이게 북미 시장이 굉장히 파급력이 크겠죠. 이 부분이 이제 좀 이제 영향을 받게 될 것 같고요. 제스 메칼 같은 경우 향후에 아마 추가적인 어떤 협의를 통해서 이 아바바의 제품 제조를 맡고 그다음에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판매를 아마 아바바 제품을 제스 메칼 담당하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앞으로 좀 상당히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평가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화장품, 미용기기, 의료기기 등등도 상당히 오늘 주목을 받았던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슈입니다. 오늘 뭐 통신 장비가 약간 뭐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들썩들썩 했고요. 꽤, 몇 종목들은 꽤 상승적으로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신한투자증권의 또 보고서가 나오면서 결론적으로 당장 24년으로 한정해서는 무선 투자가 크게 늘기는 어렵긴 하겠지만은 결국 AI나 그 다음에 AR, VR 등의 트래픽 급성장을 기대해 볼 만한 요소도 충분히 있다고 코멘트를 하면서 24년 내에 비전 프로가 미국 국가에서 판매되면서 애플과 삼성은 근시일 내에 단말기에 젠 AR 탑재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러한 기대의 요인만으로 근데 이제 당장 뭐 업황 회복 강도를 되게 세게 보기엔 좀 어렵겠죠. 당장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미시적으로 볼 건 아니라 국내 무선 네트워크 장비 부품 제휴사들은 공통적으로 빠르면 올해 하반기 정도부터는 업황 회복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이는 5G 초기 투자가 2019년도 정도에 있었는데 그 이후로 통신사들의 투자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다. 이게 우리가 참 불만이잖아요. 우리가 5G 서비스를 쓰는데 이 서비스가 이렇게 비싼 돈을 내면에도 불구하고 사실 좀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런 불만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신사의 투자가 전무하듯이 했기 때문에 4, 5년이 지난 지금부터는 뭐 추가 투자나 보완 투자가 좀 시작될 확률이 높다라고 신한투자증권 평가를 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자료를 좀 보여드릴까요? 예, 보여드리면 네. AI 투자로 인한 고성능 스위치 수요 확대 전망되면서 역시 이제 AI 백엔드 네트워크가 이제 많이 활성화된다는 이야기죠. 역시 통신 장비도 역시 이제 뭐 하드웨어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백엔드 쪽의 네트워크 쪽도 상당히 높은 AI 투자 관련된 부분에서 이렇게 네트워크 관련된 투자로 이루어지면서 이게 장비 업종, 통신 장비 업종들이 일단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는 구간들이 하반기 이후부터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되고 있다 이야기되는 것 같고요. 자, 아울러서 24년 통신장비 산업의 투자 기회는 무엇보다도 무선보다는 유선 쪽으로 좀 더 판단된다고 평가를 했는데 올해 하반기부터 26년까지 미국의 유선망 투자가 활발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북미 내에 FWA라고 해서 이게 픽스 와이어리스 액세스 이게 이제 고정 무선 접속입니다. 이게 FWA 성과가 매우 우수했고 최근에는 이러한 관심이 광통신으로 확장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례를 비추어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는 있어도 북미에서도 결국 광 네트워크 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밝혔습니다. 그 다음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유선에서 미국 케이블에서는 FWA 피버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광통신 쪽으로 확장세가 또 이루어진다는 점도 이야기를 했고요. 관련된 전환 투자가 본격화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든 정부가 인프라 법안의 일부로 이게 BEAD, 이게 비드라고 읽어야 되나요? 이렇게 BEAD, 그러니까 비드 프로그램을 발표하면서 미국 내 광대역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 자료를 보여드리면 이 프로그램 개요입니다. 관련해서 인프라 법안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미국의 농어촌망 구축 사업 정도인데요. 미국 정부가 인터넷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요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하게 되고요. 이 기간은 26년 11월, 이제 5년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약 한화 55조 원 규모인데 이 관련해서 아마 5G 관련된 고정형 무선 장치도 허용이 되면서 이 광케이블 구축도 선호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북미 시장에 약간의 이런 투자도 활발화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어려운 섹터예요. 이렇게 당장 숫자가 안 나오니까 주가가 또 많이 올라가면
또 끌고 가기보다는 또 팔고 싶은 욕구가 상당히 많아지는 게 결국 이제 통신 장비 주기 때문에 이게 실적이 좀 이렇게 받침이 되면서 같이 올라가면 참 좋은데 당장은 좀 기대감, 심리 이런 것들 가지고 움직이는데 과거에도 보면 주가 올라갈 때 실질적으로 숫자가 찍히기 전에 1년 전부터 주가들이 움직이긴 했습니다. 이게 리포트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예, 모르겠어요. 뭐 과거처럼 똑같이 뭐 지금도 그런 식으로 주가 플레이가 될지 아니면 숫자를 보고 올라갈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죠. 네,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그 다음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예, 이건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옐런 미국 전 재무장관이 이제 그 미국 태양광 패널 관세 관련된 검토 소식에 관련주가 상승했습니다. 중국 방문 일정을 마친 제넷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이제 CNBC 인터뷰에서 태양광 패널 등의 중국 녹색 에너지 수출 분야의 저가 생산 문제를 언급했죠. 그래서 잠재적인 관세를 포함해서 어떠한 조치도 배제하지 않겠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제 워낙 저가 제품이 공세를 펴다 보니까 자국의 산업이 좀 무너진다 뭐 이런 평가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옐런 장관이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미국의 회사와 근로자들이 우리 미래의 중요한 산업이 될 분야에서 기회를 가질 수 있길 바란다고 언급하면서 정부 보조금 지원 등으로 저가를 앞세운 중국의 과잉 생산 문제를 직접적으로 타격적으로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련해서 태양광 쪽에 패널 관련된 관세 검토까지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좀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4일부터 닷새간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하면서 리창 중국 총리와 그다음에 허리펑 부총리 그리고 람포안 재정부장 그리고 판궁성 인민은행 총재들과 회담을 했고 옐런 장관이 역시 방중기간 저가를 앞세운 중국의 과잉 생산 문제를 재차 지적하면서 중국산 저가 수입품으로 미국의 신산업이 파괴된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으니까 관련 종목들이 일부 조금 올라오기는 했습니다. 근데 뭐 급등각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관련주로서 역시 SDN, 대명에너지,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나 뭐 하나솔루션 이런 종목들도 일부 태양광 관련된 쪽이 살짝 반응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준비된 이야기는 마무리 드렸는데요. 예, 오미야님, 뭐 최근에 제가 좀 몸이 아파 보인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너무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컨디션이 나쁜 건 아니고요. 예, 좀 차분하게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내일 또 우리가 총선이죠. 22대 총선인가요? 네, 여러분들 역시 이제 사전 투표 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또 투표 안 하신 분들은 또 투표도 아침에 또 자기 권리 행사하시고 또 오늘 보니까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물론 지난 주말 사이에 또 서울 지역도 이제 벚꽃도 만개한 이후에 좀 많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만 하늘도 굉장히 좋고 날씨도 따뜻해서 좀 나들이도 하기 좋고 또 식구들과 뭐 식사나 아니면 뭐 쇼핑도 하기 좋은 날이니까 또 총선을 이렇게 선거하시고 또 이렇게 가족과 모여서 좋은 시간도 보내는 그런 아주 좀 즐거운 또 휴식을 좀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내일 선거 마치고 또 목요일 이렇게 반가운 얼굴로 이렇게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어제 하루 안 왔더니 여러분 또 굉장히 많이 보고 싶으셨나요? 잘 모르겠네요. 어떠신지. 예, 정말 많이 보고 싶었다. 그리고 박근영 부장이 이야기하는 데일리 인트를 정말 듣고 싶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너무 또 저는 상당히 좀 감사하겠죠? 예. 그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저도 물론 열심히 할 거고요. 예, 좋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죠? I see you.